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무역 규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첫 번째 과목에서는 무역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무역 계약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에 파생되는 계약으로 해서 무역 운송과 무역 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무역 이행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을 할 때에 이 무역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 범위에는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관세법 파트 공부를 하면서 환급과 관련된 이제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환급 특례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대외무역법을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무역 규범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일단 교재 구성을 했고,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를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무래도 복습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목적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외무역법 1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법을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한번 읽고 숙지를 하고 넘어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수출입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뭐예요? 수입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수출과 수입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무역을 관장하는 법에는 뭐 관세법, 무역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마다 정의하는 수출입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물품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좀 요구를 해요. 근데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체물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요구하는 관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돈을 주든지 받는지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뭔가 이제 물건을 이전한다, 보낸다, 받는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물품의 매매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임대가 되었다거나 증여가 되었다거나 사용 대차가 되었다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물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면 수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면세점을 말해요. 면세점. 그래서 첫 번째는 유무상 상관없이 어떤 매매라던가 임대라던가 증여를 원인으로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보세 판매장에서의 이제 국내 생산 물품을 외국인에게 인도하는 것, 이건 또 수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상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물건이 이동이 되면 이제 인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것은 수출이고, 그 반대.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수입이 되겠다. 자,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나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실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상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국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거주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한국인이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되겠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수출로도 보겠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한 번 더 나오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파일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무역법에 맞서 말하는 수출입 개념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무사항 상관없이 어떠한 이제 목적, 매매라던가 사용대차, 증여 같은 거를 목적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 두 번째는 보세 판매장, 면세점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유상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용역. 거주자가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거주자. 그리고 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바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용역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통신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 우리 뭐 집에 뭐 내가 회사를 차린다면 전기통신이 이제 있을 것이고,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될 것이고, 내 사업을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경영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법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고, 매번 어떤 세금 신고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 그리고 어떤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 사무실 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뭐 우리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회사 소개서 같은 것들에 대한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등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용역의 범위로 보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쭉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양도를 한다던가 사용 실시권을 뭐 준다던가 허락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용역을 앞에 수출입의 개념하고 이제 우리가 짝을 지어서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이제 주거나 받는 경우 수출 수입이라고 하고 있었죠. 이러한 용역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시면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국경을 넘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가 여기 있고 거주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는 용역이 국경을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가서 용역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공급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비거주자가 여기가 국내라고 했을 때 우리 거주자가 있는데 비거주자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겠다. 그리고 거주자가 여기가 해외라고 했을 때 여기 해외 지사에 파견이 된 거예요. 해외 지사에서 용역을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로펌이 뭐 미국의 어떤 해외 지사를 뒀다. 거기서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자가 외국으로 직접 이동을 해서 이제 경영 자문 상담을 하러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적 무채물의 범위와 공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전자적 무채물의 범위라고 하면 보고, 듣고, 읽는,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보고, 영화 같은 거 보고, 우리 뭐 유명한 방탄소년단 뭐 이런 공연 같은 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음악 듣고, 그리고 읽고, 전자서적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의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적 무채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무채물들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보통신망을 위한 전송, 그 뭐 이메일 같은 걸로 주고받을 수 있죠. 또는 USB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저장 장치에 넣어서 그거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채물의 공급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에 224페이지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수출 또는 수입으로 봐요. 근데 대무역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 2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제한을 걸어놨는데 이거를 좀 뭔가 회피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가는데 돈은 우리나라에서 뭐 돈이 결제가 돼서 여러 가지 대금 결제 상황이 확인이 곤란하다고 뭐 인정이 되는 경우라던가 대금 결제 없이 물품 이동만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로 대무역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인정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거래로서 이제 뭔가 우리가
뭔가 인정을 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몇몇 개의 것들을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로 또는 수입으로 특정 거래 형태의 어떠한 거래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가 255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 위탁 판매 수출,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떤 미스터 존의 창고로 매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낸 거예요. 미스터 존이 그걸 팔아보고 팔아낸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내가 할 수 있겠죠. 미스터 존이 나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니네 매장에서 이거 좀 팔아봐. 내가 일단 물건 보낼게 라고 하고 나는 물건을 팔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돈을 내보내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 225페이지에서 4번에 보시면 대금 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처음에 물건이 이동할 때에는 대금 결제가 없이 그냥 물건이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탁 판매, 수탁 판매, 이제 수출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위탁 가공 무역,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보드마카를 생산을 의뢰를 하면서 보드마카의 주요 원재료를 같이 보낸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내가 그거를 구매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내가 위탁을 한 공장에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가공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거나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내가 그러한 위탁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이제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한다. 임대 수출, 임차 수입은 이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빌려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임대 수출, 임차 수입이라고 하고요. 자, 연계 무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물물 교환, 구상 무역, 대응 구매, 제품 판매 이런 이제 형태에 의해서 수출과 수입이 연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보드마카 너한테 살 테니까 너 칠판은 나한테 사가? 뭐 보드마카 이거 팔 테니 보드마카 너한테서 사올 테니까 요 보드마카 만드는데 필요한 잉크는 나한테서 사. 요런 식으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나라에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도착하고 그 항구에서 수입 통관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근처에만 있으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사온 가격에 마진을 더 붙여서 또다시 외국으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은 마진을 남기는 거죠.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보세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세금 부과가 보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 부과가 보류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관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좀 있을 수 있는 구역이 보세구역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관세법 파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요 안에서 세금 아직 내지 않고 그 상태로 잠시 머물렀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인수 수입과 외국 인도 수출이 있는데요. 외국 인수 수입은 내가 미스터 존한테 물건을 수입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한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내 공장에서 받는 거예요. 돈은 우리나라에서 나갔죠. 그런데 그 물건을 인수한 곳은 어디예요? 돈을 보낸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 되는 경우, 이게 외국 인수 수입이 되겠고, 외국 인도 수출은 내가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미스터 존이 나한테 물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터 존한테 돈을 한국으로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물건은 어디서 나가요? 중국에서, 뭐 미스터 존이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인도가 되었다. 그러나 대금은 우리나라에서 영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경우, 이거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냥 네이버에 쳐보셔도 나와요. 한국 무역 순위 이렇게만 쳐보셔도 나오는데 수입 수출이 아무리 못해도 7, 8위 안에는 항상 들어갑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예요. 이런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우리가 226페이지에서 보는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이거든요. 수출 증진을 위한 거예요.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통상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세 번째, 지역별 무역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통상 협력과 산업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홍보 이런 것들에 이제 종사하는 자, 그리고 무역 관련 시설, 코엑스, 킨텍스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그리고 어떤 무역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사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까지도 법에서 미리 정해두고 지원을 할 때에는 이거를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문 무역 상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 무역 상사. 이 전문 무역 상사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가 해외 시장 진출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무역 수출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 무역 상사를 통해서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전문 무역 상사라는 어떤 무리를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죠. 그러면 전문 무역 상사는 전문 무역 상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무나 지원을 해주냐 지정을 해주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전문 무역 상사로서 지정을 받고 싶다면 몇 가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1번과 2번을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거 동시 충족이다. 1번은 보시면 지난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로 100만 불 이상인자 해서 100만 불 이상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수출된 물품 중에서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그 다른 회사도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물품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된다. 이 1번과 2번이 동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농업업, 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자를 이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제 전문무역 상사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던가 영농협동조합이라던가 수출 전문기업이라던가 무역 상사라던가 이런 곳들이고요. 그 관계기관에서 이들을 추천을 해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좀 있는데 라고 하면 전문무역 상사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얼마? 미화 1억 불 이상. 그래서 1, 2번에서 봤을 때는 미화 100만 불 이상이었고 지금은 1억 불 이상인 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그리고 최근에 전자상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람들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대규모 점포, 유통 관련된,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유통 관련된 어떤 이제 대규모 점포를 운영을 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 이상인 자도 전문무역상사로 이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내나 국외에서 방송 채널 또는
어떤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걸 한 개 이상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직전 연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이것도 100만 불 이상인 자, 우리 1번과 같죠.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전문무역 상사로 지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추가로 된 게 뭐냐면 해외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인데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 이 기준이 되었고, 또 하나 이제 홈쇼핑 채널이라던가 어떤 사이버몰, 그러니까 해외 홈페이지 같은 거죠. 거기서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얼마 이상? 100만 불 이상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무역 상사로 지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무역업 고유 부호예요. 이거는 무역을 할 때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수출입 거래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서 있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역업 고유 부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어요. 대무역법에. 그래서 1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무역업 고유 부호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한국무역협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장한테 받아야 되고,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사업체를 뭐 포괄 승계를 한다거나, 포괄 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 부호에 승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누구한테 신청해서? 한국무역협회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들을 위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법이든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대무역법 첫 파티에 우리 228페이지에 지금 한국무역협회와 세관으로만 간단히 나누어서 미리 정리를 해두은 건데, 아주 간단하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드린 거거든요.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소, 그리고 무역업 고유 부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 체제 개발 운영이라던가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수출 수입 수출입의 어떤 승인이라던가 제한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원산지 표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의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이런 게 제대로 찍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건 이 대외무역법이고, 이 대외무역법에서는 이거를 세관에서 수입되는 애들이니까 세관에 어차피 수입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권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한 서류의 검사, 이런 것도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세관에 위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9페이지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무역법 기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답은 4번이고요. 4번 보기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틀린 보기는 올바르게 고치셔야겠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무역법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통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무역법의 수업 목적상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한 이 부분 수업 이제 강의 끝나고 좀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